임신 4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며칠 밤낮을 주방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쳤다.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내게 돌아온 건 유산의 끔찍한 고통과 재수옴 붙었다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폭언뿐이었다. 사람들은 평범한 집안 출신의 동주민센터 말단 공무원인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쳐 펑펑 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이른 아침, 종친회장과 구청 감사과 직원이 시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동시에 두드렸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는 결코 눈물 따위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서아는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꼬박 8년을 모은 전 재산에 얼마 전가 승인받은 영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 합친 금액이었다. 그녀는 확인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칫하다가 2초 뒤 결연히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 중앙에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떠올랐다. 이 돈은 이제 남김없이 집주인의 계좌로 꽂혔다. 반포동에 있는 이 구축 아파트의 전세금 부족분이 드디어 완벽하게 메워진 것이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쑤셔넣고 공동 현관문을 밀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고장난 탓에 그녀는 어둠을 더듬으며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다. 오늘 하루 종일 민원 창구에 서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대조하느라 너무 오래 서 있었던 탓일까?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든 아랫배가 밑으로 축 처지며 뻐근하게 당겨왔다. 그녀는 손등으로 허리춤을 꾹꾹 짚으며 낡은 현관문 앞에 멈춰섰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릭 하고 문이 열렸다.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스피커가 찢어질 듯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편 권도진은 소파에 널브러진 채 두 발을 거실 유리 탁자 모서리에 떡하니 걸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잔금 보냈어. 서아는 퉁퉁 부은 발에서 구두를 벗어내고 가방을 벽걸이에 걸었다. 도진의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엄마가 오후에 한번 와보신대. 서아는 현관에 선 채로 발걸음을 딱 멈췄다. 어머님이 오신다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자기 아들 새집 구경하러 오시는데 뭐 미리 결제라도 받아야 돼. 도진이 그제야 고개를 휙 돌려 서아를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짜증 섞인 말투를 내뱉었다. 그냥 집 꼬라지 어떤지 보러 오시는 거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면 거실이나 좀 치워놔. 지저분하다고 또 한바탕 하실라. 서아는 거실 탁자 위에 널브러진 배달 음식 용기들과 텅 빈 맥주 캔들을 묵묵히 내려다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플라스틱 용기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포개어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고 행주를 가져와 탁자 위에 끈적한 기름때를 벅벅 닦아냈다. 뒷정리를 마친 뒤 주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냉장고에서 찬물 한 컵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오후 3시,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 최명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짙은 와인색 코트를 걸치고 목에는 실크 스카프를 우아하게 두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한쪽에 비켜서 있는 며느리 서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집안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거실장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눈앞에 들어 확인했다. 이 정도면 꽤 널찍하네.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정중앙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말했다. 이 아파트가 좀 낡긴 했어도 학군이며 인프라며 입지가 얼마나 좋니? 반포동에 자가 마련했다고 하면 종친회 그 양반들도 우리 집안을 우러러볼 거다. 이제 어딜 가도 이 애미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어. 서아가 쟁반을 받쳐 들고 다가와 탁자 위에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어머님, 차 드세요. 최명희는 찻잔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명품 토트백에서 두툼한 검은색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이번 전세금 치르는데 내가 보탠 돈이 쥐꼬리만 하긴 해도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쳐주마. 그녀는 수첩을 펼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짚었다. 내가 이미 종친회 쪽이랑 다 말 맞춰놨어. 올해 시제는 너희 집에서 지낸다. 서아의 손끝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탁자 위의 수첩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시제요. 친척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한 30명쯤 되려나. 최명희가 스카프 자락을 매만지며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대꾸했다. 올해가 내 시아버지 쪽 꺾어지는 해라. 원래 뻑뻑하게 차려야 하는 규율이 있어? 우리 집안이 이제 반포동에 입성하기도 했고 집도 이만하면 널찍하니 친척들 다 불러 모아 구경도 시켜줄 겸 딱 좋지 않니? 내가 부녀회장만 몇 년을 했는데 남들 앞에서 가오가 살아야지. 30명이요. 서아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쟁반 모서리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어머님, 저 지금 몸 상태로는 그렇게 큰 상은 무리일 것 같아요. 제사상 준비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하다가 실수라도 할까봐 겁나요? 몸이 어때서? 임신 4개월이면 이미 애도 딱 들어앉았을 시기구만. 최명희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며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내가 우리 도진이 가졌을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도 밭에 나가서 쭈그려 앉아 김을 맸어.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엄살만 심해가지고. 이건 조상님들께 효를 다하는 시제란 말이다. 내가 명색이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어디서 꾀를 부리려고 들어. 서아는 절박한 눈빛으로 도진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도진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더니 허둥지둥 자동차 차키를 챙기기 시작했다. 물류센터 배차장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네. 나 지금 바로 부산 좀 내려가 봐야겠다. 권도진. 서아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진은 아내와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신발장 앞에서 헐레벌떡 구두를 꿰어 신으며 최명희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제사장 보는 거랑 상 차리는 건 그냥 서아가 알아서 할 거야. 나 요 며칠 배차장에 사람 없어서 절대 못 빠져. 그래, 바깥 양반은 바깥 일이 우선이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봐라. 최명희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휘 저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서아와 최명희, 단 둘만이 남겨졌다. 최명희는 탁자 위의 수첩을 서아 쪽으로 밀며 손가락 관절로 종이를 톡톡 두드렸다. 이게 이번 시제 장보기 리스트다. 내일부터 당장 준비 시작해. 어디서 대충 얼버무릴 생각일랑 아예 접어라.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모든 격식은 무조건 내가 적어준 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해. 그 후로 3일 동안 서아는 재래시장과 아파트를 오가며 무거운 발걸음을 수없이 내디뎌야 했다. 고기와 채소, 온갖 양념이 꽉꽉 들어찬 무거운 비닐봉지들이 그녀의 양손에 들려 있었다.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시뻘건 자국이 깊게 팼다. 그녀는 계단을 한층 오를 때마다 무거운 배를 손으로 받쳐든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서야 했다. 아랫배를 밑으로 쑥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은 물먹은 솜을 뭉쳐놓은 납덩이처럼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짓눌러왔다. 시제를 하루 앞둔 늦은 오후, 서아는 마지막으로 장을 본 봉투 2개를 끙끙대며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가 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다. 끼리릭 하는 전자음이 울리기도 전에 안에서 벌컥 문이 열렸다. 텅 빈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손에 든 최명희가 시퍼렇게 죽은 얼굴로 현관에 버티고 서 있었다. 어머님, 서아는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냐고 최명희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내 아들내미 집구석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까봐.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러 오지 않았으면 내년이 이 집안을 아주 어떻게 거덜낼지 안 봐도 뻔하지. 서아가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방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냉장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반찬통들은 모조리 파헤쳐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내가 사온 꼬락서니 좀 봐라. 이게 다 뭐냐? 최명희가 싱크대 위에 올려둔 고기 덩어리들을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고기 때깔이 벌써 칙칙한 게 다 맛이 갔구만.
너는 조상님 상에 이딴 쓰레기를 올릴 작정이었어? 그리고 이 채소들 시들시들한 꼴 좀 봐라. 내가 그러고도 종갓집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서아는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어머님, 그거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막 떼온 거라 엄청 신선한 거예요. 어디서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최명희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싱크대에 쾅 하고 집어 던지자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당장 이딴 불합격품들 싹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사와. 오늘 밤새워서라도 시제에 올릴 전은 내 손으로 다 붙여놔야 할 거다. 명심해라. 밖에서 파는 쪼가리들 사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외부 음식 올리는 건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거리야. 그딴 건 집안 말아먹는 잡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서하는 바닥에 수북이 쌓인 씻고 썰고 밀가루 옷을 입혀야 할 어마어마한 식재료 더미를 보며 목이 턱 막혔다. 왜? 그럼 하늘 같은 시어미인 나보고 팔 걷어붙이고 거들어 달라는 거냐? 최명희가 팔짱을 턱 끼고 서하를 쏘아붙였다. 고작 전 쪼가리 몇 개 붙인다고 사람 안 죽어. 내가 네 나이 때는 눈 감고도 온 집안 식구들 밥을 뚝딱 차려냈어. 쏘아붙이듯 말을 마친 최명희는 거실 소파로 가 털썩 앉더니 텔레비전을 켜고 볼륨을 귀가 터질 듯 높였다. 주방에는 의자 하나 없었다. 서하는 차가운 바닥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내려놓고 양반다리를 하고 주저앉았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식용유를 두르자 기름이 달궈지며 주방 안은 금세 매캐한 기름 냄새로 꽉 찼다. 그녀는 식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얇게 동태포를 뜨고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물을 푹 적셔 프라이팬 위로 올렸다. 치! 펄펄 끓는 기름 방울이 튀어올라 서하의 손등을 때렸고 그 자리에 벌겋게 화상 자국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움츠리지도 않은 채 기계처럼 전을 뒤집는 동작만을 묵묵히 반복했다. 4시간이 훌쩍 지났다. 서하의 허리가 끊어질 듯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자세를 고쳐 앉아보려 애썼지만 배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꼬리뼈에서부터 메마른 아랫배 깊숙한 곳까지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었다. 좁쌀 같은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쉴 새 없이 꿍꽝거렸고 최명희는 이따금 주방 쪽으로 고개를 삐죽 내밀며 타박했다. 손놀림 좀 빨리빨리 못해. 그따위 속도로는 날 셀 때까지 가도 반도 못 끝내겠다. 서하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있던 탓에 두 다리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일어서는 순간 핑도는 강렬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싱크대 모서리를 부여잡았다. 어머님, 서하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저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요. 딱 10분만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안 될까요?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던 최명희의 시선이 서하에게로 향했다.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어디서 연약한 척 생쇼를 해? 고작전 몇 장 붙이라고 했다고 아주 몹쓸 병이라도 걸리셨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최명희가 주방 문턱까지 다가오더니 싱크대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서하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마침 화면이 번쩍하고 켜져 있었다. 최명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화면에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창이 띄워져 있었다. 수신이는 서하의 친정엄마였다.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지금. 최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서하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친정에 꼰질러. 사돈댁에서 내가 너 학대하는 시험이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하게 만들 작정이야? 아니에요. 전 그냥... 입 닥쳐. 최명희는 스마트폰을 자기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상차림 다 끝내기 전까진 너 한 발짝도 꼼짝할 생각 마오. 그 누구하고도 연락 못해. 내년이 우리 권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권씨 집안 법도를 따라야지. 친정 기어 들어가서 징징댈 생각?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서아는 시어머니의 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거운 뒤집개를 집어들었다. 프라이팬의 기름은 여전히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는 갈수록 코를 찔렀다. 8시간. 서아의 옷은 이미 식은 땀과 기름 찌든 내로 흠뻑 젖어 등허리에 쩍쩍 달라붙었다. 아랫배를 맴돌던 둔탁한 통증은 어느새 규칙적으로 장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진통으로 변해 있었다. 몇 분 간격으로 자궁이 격렬하게 수축해왔다. 그녀는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쇠마디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멈출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옆에 쌓여가는 전 소쿠리의 높이는 제법 높아졌지만 아직도 붙여야 할 재료가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10시간. 새벽 4시. 거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최명희는 소파에 담요를 둘둘 만 채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있었다. 서아가 밀가루 반죽을 묻힌 동태포를 프라이팬에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반신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쾅 하고 터져나왔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려버렸다. 젓가락이 바닥에 나뒹굴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은 두 손이 그만 계란물이 담긴 커다란 볼을 엎지르고 말았다. 샛노란 계란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고통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그녀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기름때로 얼룩진 바닥에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린 그녀는 입을 쩍 벌렸지만 짐승 같은 헐떡임 외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때 허벅지 안쪽에서 뜨거운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내렸다. 바지를 흠뻑 적신 액체는 종아리를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려 샛노란 계란물과 기괴하게 뒤섞였다. 검붉은 핏물이었다. 바닥에 고인 붉은 웅덩이를 바라보던 서아의 시야가 서서히 까맣게 물들어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손을 뻗어 싱크대 문짝을 부여잡았다. 손톱이 나무판을 긁으며 끼기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입에서 모기장만 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최명희가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담요를 걷어차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야심한 새벽에 또 무슨 생쇼를 하려고. 그녀의 고함 소리가 뚝 끊겼다. 최명희의 눈에 바닥을 흥건히 적신 핏물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119에 신고하기는커녕 뒷걸음질을 푹 치며 두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다.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적막한 거리를 찢어발겼다. 병원 응급실 복도의 조명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이동식 간이 침대에 실려가는 서아의 시야 위로 천장의 형광등이 하나둘씩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그녀는 하반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런 감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1인실 병실로 옮겨졌다. 침대 발치에 선 의사가 차트를 뒤적이며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유산입니다. 후속으로 소파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죠? 서아는 링거액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수액줄만 멍하니 응시했다. 뱃속을 짓누르던 묵직한 하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텅 빈 허무함만이 뻥 뚫려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벽에 거칠게 부딪혔다. 최명희가 씩씩거리며 들이닥쳤고 그 뒤로 병원에 가 도착한 남편 권도진이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다. 최명희는 침상에 누운 서아의 핏기 없는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두 눈썹을 무섭게 치켜올리며 미간을 팍 구겼다. 아이고, 재수옴 붙었네. 진짜. 최명희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목소리를 짓씹었다.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 줄 알고 이래? 오늘이 바로 시제 모시는 정일 아니냐? 감히 이런 성스러운 날 피를 봐? 내년이 우리 권씨 집안 1년치 기운을 통째로 박살낼 작정이구나. 서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여전히 수액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이 병상 곁으로 다가와 서아를 한번 힐끗 보더니 뒤돌아 최명희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초조한 듯 두 손을 비벼대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입 밖으로 내뱉은 첫 마디가 이거였다. 엄마, 그럼 내일 제사는 어떻게? 친척 어르신들 다 모이실 텐데. 서아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이라는 작자를 쳐다보았다.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며 맹세했던 그 남자가 지금 아내의 유산 앞에서 제삿날 밥상머리 걱정이나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최명희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서아의 콧대 위로 삿대질을 해댔다. 제사 걱정은 내가 할 거 없다. 내가 당장 출장 뷔페라도 부를 테니까. 최명희의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너 퇴원하면 그 길로 당장 친정으로 기어 들어가라. 그 재수없는 몸뚱이 이끌고 이 중요한 시국에 우리 권씨 집안 문턱 밟을 생각은 꿈에도 마. 몸 다 추스르고 번듯한 아들내미 하나 다시 낳아줄 수 있을 때 그때나 기어 들어와. 병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아는 분노와 혐오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낯짝을 쳐다보았고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만약 한 달 전이었다면, 아니, 당장 어제 겪은 일이었다면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을지도 모른다.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거나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시어머니에게 피를 토하며 해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완벽하게 박살나 텅 비어버린 것을 느꼈다. 아니, 단순히 비어버린 게 아니라 알맹이가 쏙 빠져나간 껍데기가 무서운 속도로 얼어붙으며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해독해냈을 뿐이다. 저 인간들 눈에 그녀 윤서아는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도 아니었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전세금 부족분을 메워줄 현금 인출기, 종친회 영감들 앞에서 가오를 살려줄 무료 출장 요리사, 그리고 권씨 가문의 대를 이을 시바지용 그릇, 딱 그뿐이었다. 이제 그 그릇이 깨지고 더러워졌으니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바싹 말라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순순히 입을 닫고 물러날 줄은 몰랐는지 최명희가 멈칫하더니 이내 콧방귀를 뀌고는 매정하게 몸을 돌려 병실을 쿵쾅거리며 빠져나갔다. 도진은 그 자리에 2초쯤 뻘쭘하게 서 있다가 끝내 서아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어머니의 뒷공무니를 쫓아 후다닥 도망쳐버렸다. 병실 문이 닫혔다. 서아는 제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다. 핏방울이 몽글몽글 맺혀 올랐지만 지혈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차가운 병실 바닥을 딛고 일어섰다. 몸은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했지만 머릿속만큼은 태어나서 지금껏 겪어본 적 없을 정도로 서늘하고 명징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집주인에게 이체했던 그 전세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떠올렸다.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며 우연히 전산망에서 스쳐 지나듯 봤던 최명희 명의의 아파트 불법 증축 적발 기록과 종친회 자금 입출금 내역의 수상한 흐름들을 차례로 복기했다. 그때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행여나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본능적으로 외면했던 그 팩트들이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구겨진 옷가지들을 집어들어 하나하나 꿰어 입기 시작했다. 눈물 따위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 그들이 가장 목숨처럼 아끼는 바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주어야만 치러지는 죗값이 있는 것이다. 응급실 밖의 밤바람은 살을 앨듯 매서웠다. 서아는 코트 단추조차 여미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병원 정문을 걸어 나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경련이 일었지만 그녀의 척추는 굽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관악구 봉천동이요. 룸미러로 그녀의 몰골을 힐쩍 살핀 택시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네온사인들이 길게 빛의 꼬리를 늘어뜨리며 쏜살같이 뒤로 지나갔다.
서아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창밖을 응시했다. 단 1초도 눈을 감지 않았다. 1시간 뒤 그녀는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낡고 허름한 빌라 문 앞에 섰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하는 맑은 전자음이 울렸다. 거실에는 어스름한 무드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니트 카디건을 걸친 친정엄마가 뛰어나왔다. 하지만 현관에 선 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엄마의 발걸음이 돌뿌리에 걸린 듯 확 멈춰섰다. 서아의 머리카락은 미친년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물에 퉁퉁 부른 백지장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무엇보다 바짓가랑이 밑단과 발목 주변에 검붉은 피딱지가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었다. 서아야, 엄마의 목소리가 단박에 찢어질 듯 갈라졌다. 엄마는 젠걸음으로 달려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두 손으로 딸의 팔뚝을 부여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기, 배 속의 아기는 어쩌고? 서아는 주름이 깊게 파인 엄마의 눈가를 바라보며 바싹 마른 침을 삼켰다. 엄마의 서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고 아무런 감정의 높낮이조차 없었다. 떨어졌어. 엄마의 몸이 거세게 휘청거리더니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엄마는 서아를 와락품에 끌어안고는 짐승처럼 딸의 등판을 내리치며 오열했다. 억눌린 곡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대체 무슨 천벌받을 짓거리냐. 그 집구석 인간들은 다 어디 갔어? 내 딸 피 빨아먹는 악귀 같은 것들은 어딨어? 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친다니. 엄마, 울지마. 서아는 엄마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마주 잡았다. 나 미역국 좀 끓여줘. 따뜻한 게 먹고 싶네. 엄마는 소매로 콧물과 눈물을 벅벅 훔쳐내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장 끓여줄 테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 찬 바람 맞으면 절대 안 돼. 허겁지겁 주방으로 달려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아는 몸을 돌려 자신이 결혼하기 전까지 썼던 비좁은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 안의 가구 배치는 옛날 그대로였고 비좁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낡은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눕히는 대신 책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동작 하나하나가 느릿느릿 이어졌고 하반신 근육이 당길 때마다 자궁이 쥐어짜이는 듯한 경련이 일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가 손을 뻗어 노트북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서 뿜어져 나온 시퍼런 불빛이 그녀의 서늘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소속 9급 공무원이었다. 이 직급은 시어머니 최명희의 눈에는 쥐꼬리만 한 월급이나 받으면서 평생 남 뒤치다꺼리나 하는 핫발이 말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명희가 꿈에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 하찮은 직급으로 무려 8년을 구른 서아에게는 구청의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열람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컴퓨터 부팅이 완료되었다. 서아는 늘 들고 다니는 보안용 USB를 꽂고 3단계의 보안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했다. 시스템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안내 음성이 울렸다. 그녀는 구청 건축과 불법 건축물 단속 하위 폴더를 클릭했다. 어제 반포동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베란다 구석으로 마늘을 가지러 갔을 때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 구축 아파트의 거실 넓이는 비정상적으로 컸다.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한 흔적이 뚜렷했고 베란다의 공용 배수관을 강제로 막아버린 뒤 바깥쪽으로 무려 2평 가까운 공간을 불법 확장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 하늘 아래서 전용 면적 조금 더 넓혀보겠다고 건물 구조 자체를 훼손하는 이런 불법 증축은 일단 적발되기만 하면 강제 철거는 물론이고 하루 단위로 누적되는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된다. 서아는 검색창에 그 반포동 아파트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다. 화면이 넘어가며 파란색의 건축물 대장 창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해당 평형의 합법적인 전용 면적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서아는 이 숫자를 어제 현장에서 눈대중으로 가늠했던 면적,
그리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종친회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자랑스레 떠벌렸던 실제 평수와 머릿속으로 조목조목 대조해보았다. 완전히 달랐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 우측 하단에 실명 신고 접수 버튼을 클릭했다. 적막한 방 안에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맹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신고자 윤서아. 소속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신고 내용. 반포동 모 아파트 모동 모호의 심각한 구조적 불법 증축 및 훼손 사실이 존재함. 내력벽 무단 철거 및 공용 배수관 불법 점유 사실 포함. 현장 불법 개조 의심 구역 상세 설명 첨부. 서아는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단어는 단 하나도 쓰지 않았다. 오직 서늘하고 건조한 행정 용어들로만 꽉 채웠다. 문장 하나하나가 건축법 위반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만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작성을 마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출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단속반 직원이 일영업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가 떠올랐다. 서아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길게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고작집 한 채에 매겨진 과태료 딱지 따위는 기껏해야 최명희의 속을 며칠 쓰리게 만들 뿐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박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명희가 가장 끔찍이 아끼는 게 무엇이던가? 바로 체면이었다. 종친회 안에서 말 한마디면 척척 통하는 그 알량한 권력과 지위였다. 서아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다른 폴더를 클릭해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회복지과 주무관으로서 평소 기초생활수급자 대조 작업을 하며 기록해 두었던 내부 업무 노트 파일이었다. 3개월 전 관할 구역 내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권씨 종친회의 회계 장부 내역을 보게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권씨 집안의 먼 친척뻘 되는 누군가가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종친회에서 발급한 후원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서아가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다가 무언가 소름 끼치도록 기이한 흐름을 발견해냈었다. 종친회에서는 매년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선산묘지관리 특별기금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 거액의 돈은 해마다 3월이면 어김없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송금받는 곳은 이름조차 생소한 지방의 어느 조그만 조경업체였다. 서아는 그 조경업체의 법인 대표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최장호였다. 최명희의 친동생. 툭하면 도박판을 기웃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서아의 시외 삼촌이었다. 그때만 해도 서아는 그저 시어머니가 친정동생을 몰래 챙겨주나 보다 생각했고 며느리 된 도리로 조용히 입을 다물고 모른 척 넘어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이 더러운 장부를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칠 작정이었다. 서아는 엑셀 파일을 열어 그 자금들의 수상한 흐름을 캡처한 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비교 대조표를 만들었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가면 채 3일도 지나지 않아 그 돈이 쪼개져서 어떤 개인 계좌로 차곡차곡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개인 계좌의 예금주는 다름 아닌 최명희 본인이었다. 그렇게 뒷돈이 세탁되어 들어오고 난 2주 뒤면 최명희는 항상 귀신같이 신상 명품백을 척척 바꿔 들고 나타났다.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강남의 고급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을 받았다며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곤 했었다. 모든 증거의 사슬이 완벽하게 맞물려 떨어졌다.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엄마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왔다. 서아야, 컴퓨터는 그만하고 어서 따뜻할 때 한술 뜨라. 여자는 애 낳는 것보다 유산하는 게 몸이 몇 배는 더 축나는 법이야. 기력 보충해야지. 엄마는 책상 한쪽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서아는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두 손으로 국그릇을 들어 올려 곧바로 입술에 가져다 댔다. 짭조름하고 따뜻한 미역국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꿀떡꿀떡 넘어가자 얼음장처럼 차갑던 몸속에 아주 옅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속이 뒤집어질 듯 미친 듯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꾸역꾸역 국물을 다 삼켜냈다.
그녀에겐 지금 버텨낼 악착 같은 힘이 필요했다. 빈 그릇을 내려놓은 서하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새벽 6시. 이 시간쯤이면 권씨 종친회의 가장 큰어른, 즉 집안에서 학렬이 제일 높은 큰할아버지께서 이미 기상하여 아침 예불이나 명상을 마치셨을 터였다. 권씨 집안에서 시어머니 최명희조차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는 유일한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서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그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통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나이 지긋하고 근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신가? 큰아버님, 접니다. 도진이 쳐, 서하예요. 서하는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깍듯한 예의를 갖춰 아주 느릿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너로구나. 어젯밤 늦게 명희가 전화해서 한바탕 곡소리를 하더구나. 내가 임신한 유세라도 떠는 건지 방자하게 굴면서 조상님 모시는 시제는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제사 전날 밤에 피를 보았다고 하던데 그게 가당키나 한 짓이냐? 우리 권씨 집안 얼굴에 아주 제대로 똥칠을 해놨어. 지금 와서 전화를 건 저희가 뭐냐? 어쭙잖게 용서라도 빌 생각이라면 당장 끊어라.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불호령에도 서하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고만 있었다. 큰아버님 말씀이 다 지당하십니다. 제가 법도를 몰라 조상님들께 큰 우를 범했으니 어머님께서 제게 문전박대를 하시는 것도 당연한 처사지요. 서하의 말투는 고인 물처럼 한없이 고요했다. 제가 전화를 드린 건 얄팍하게 선처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친정으로 쫓겨올 짐을 챙기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서류를 몇 개 발견해서요. 권씨 집안에서 내쳐지기 전에 종친회 큰어르신인 큰아버님께는 꼭 보고를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서류 말이냐? 큰어른의 말투에는 여전히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종친회 공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서하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둔 엑셀 캡처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큰아버님께서 종친회 장부 관리를 어머님께 전적으로 일임하신 건 그만큼 굳게 믿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회계 내역을 대조해보니 지난 3년간 선산보수 공사 명목으로 빠져나간 세 차례의 대금, 총합 1억 5천만 원이 실제로는 조경공사 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더군요.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조금씩 거칠어지는 숨소리만이 씩씩거리며 넘어올 뿐이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큰어른의 목소리가 바닥을 긁듯 낮아졌고 억눌린 분노가 뚝뚝 묻어났다. 해마다 영수증도 다 제대로 처리되었고 벌초하는 인부들도 분명히 다녀갔거늘. 겨우 인력사무소에서 부른 일당직 잡부 몇 명이 대충 풀이나 베고 간 거죠. 기껏해야 200만 원도 안 들었을 겁니다. 서하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화면에 뜬 숫자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읊어내려갔다. 첫해 5천만 원이 인출된 후 어머님의 친정동생 최장호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중 4,500만 원이 국민은행에 있는 어머님의 개인 통장으로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죠. 그 돈, 어머님이 다단계에 빠져서 날려먹었던 빚구멍을 막는데 기가 막히게 쓰였더라고요. 둘째 해에는 그만해라, 큰어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윤서아, 내가 지금 집안 어른을 모함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나 떠드는 게냐? 큰아버님, 저 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제 손을 거쳐간 숫자와 장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금 세탁 내역과 입출금 증빙 자료는 이미 하나의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10분 안에 큰아버님 이메일로 싸드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어머님이 지금 시제를 모시겠다고 떵떵거리는 그 반포동 아파트 말입니다. 전세금이 무려 3억 원이나 모자랐는데 혹시 이렇게 횡령한 공금으로 그 빵구를 메우려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오늘 그 시제 자리를 빌미로 종친회 어르신들께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서 그 빚을 갚으려는 수작일까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묘지처럼 싸늘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꼬박 30초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큰어른이 무겁게 입을 뗐다. 방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목소리였다. 그 증거 서류들 당장 내 메일로 보내라. 알겠습니다. 큰아버님. 서한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여전히 이해에 바른 말투로 덧붙였다. 오늘 시제 무탈하게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완벽하게 정리된 증빙 파일들을 큰어른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서한은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은 이미 날이 훤히 밝아 있었고 서울의 치열한 아침 출근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랫배에는 여전히 알싸한 통증이 남아있었지만 누군가의 발밑에 짓밟혀 숨소리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그 끔찍한 질식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전 9시. 반포동 아파트. 최명희는 갓 지은 최고급 실크 한복으로 짝배 입고 머리는 올림머리로 단정하게 틀어올린 채 평소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진주 목걸이까지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일당을 주고 부른 출장 도우미들에게 재사용 교자상을 놓을 위치를 깐깐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권도진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눈치만 보며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불안한 듯 연신 스마트폰 화면만 힐끔거렸다. 거기서 멍청하게 뭘 써 있어? 빨리 저 접이식 의자들 안 꺼내오고 최명희가 아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오늘 큰아버님을 비롯해서 집안 어르신들 다 모이시는데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그 재수 없는 년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는 티 내지 말고 웃어. 엄마 도진이 우물쭈물거리며 입을 뗐다. 그래도 서아가 애를 지웠는데 우리 쪽에서 전화 한 통 안 하는 건 남들 보기에 좀 찔리지 않아? 만약에 장모님네가 이갈고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쳐들어오긴 누굴 쳐들어와? 진연이 복이 없어서 애 떨어진 걸 누굴 탓해. 내 귀한 제사 망친 것만으로도 내가 그 집구석 쫓아가서 머리채 안 잡아 뜯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최명희가 코웃음을 치며 표독스럽게 말했다. 오늘 시제 무사히 끝내놓고 내일 당장 내가 그 집구석 찾아갈 거다. 앞으로 우리 집안 경제권은 무조건 내놓겠다는 각서 한 장 싹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최명희의 험악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사근사근하고 생기 넘치는 미소로 둔갑했다. 그녀는 버선발로 현관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아이고, 벌써 작은 할아버님네가 도착하셨나 보네. 그녀가 활짝 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종친회의 큰어른과 몇몇 집안 원로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구청 마크가 찍힌 단체 점퍼를 입고 목에 공무원증을 건 3명의 남자들이 함께 서 있었다. 최명희의 화사한 미소가 얼굴에서 차갑게 굳어버렸다. 큰아버님 어인일로 외부인들까지 대구로 그녀는 구청 직원들의 모습을 훑어보며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큰어른은 며느리의 실없는 웃음 따위는 투명 인간 취급해버리고 심지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두를 신고 어제 왁스 칠까지 해둔 것을 바닥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집안 원로들의 얼굴도 하나같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큰아버님, 갑자기 이게 무슨 권도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황급히 다가갔다.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선 큰어른의 눈빛이 칼날처럼 최명희의 얼굴을 살벌하게 도려냈다. 그는 품속에서 빳빳하게 인쇄된 A4 용지 뭉치를 끄집어내더니 최명희의 안면을 향해 무자비하게 후려갈겼다. 종이 무더기가 펄럭이며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집안을 말아먹을 요물 같으니라고 큰어른의 굵은 지팡이가 원목 마루를 부서질 듯 내리찍으며 천둥 같은 굉음을 냈다. 내년이 그러고도 감히 조상님 제사를 모시겠다고 낯짝을 들어? 선산묘지 닦으라고 준 귀한 돈을 빼돌려서 내년 사치 부리고 빚 갚는데 탕진해놓고 어디서 능구렁이처럼 제사 지내는 신용을 해. 최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다.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들을 내려다본 그녀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맨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종이, 그것은 그녀의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서였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큰아버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십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최명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를 쓰며 변명했다. 서아, 그년 지디죠. 분명 그 독사 같은 년이 한 짓일 겁니다. 지 친정으로 쫓아냈다고 앙심을 품고 이런 천인공로할 서류를 조작해낸 거라고요. 물증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통장 흐름이 일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한데 감히 어디서 발뺌을 해. 작은 할아버지가 그녀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다. 도진이 며느리가 똑부러지게 나서서 미리 이 추악한 진실을 까발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권씨 집안이 내년 같은 독사한테 뼈골까지 다 빨릴 뻔했어. 오늘 시제는 다 집어치워. 당장 내년이 빼돌린 1억 5천만 원 토해내지 않으면 그 즉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발해서 내년이랑 그 도박꾼 동생 놈쌍으로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최명희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사색이 된 권도진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았다. 도진아, 너라도 나서서 제발 말 좀 해봐. 내가 큰아버님께 가서 오해라고 설명 좀 드리란 말이다. 권도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거래 내역서와 자신을 당장이라도 씹어먹을 듯 노려보는 집안 원로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미친 듯이 손사래를 쳤다. 큰아버님, 전 맹세코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부 다 저희 어머니 혼자서 벌이신 짓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 서 있던 3명의 구청 직원들이 불쑥 앞으로 나섰다. 리더격인 단속 직원이 철명부를 꺼내 들고 벽에 붙은 동호수를 한번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해당 세대 소유주 최명희 씨 되십니까?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나왔습니다. 실명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본 아파트 내부에 심각한 불법 구조 변경 및 증축 행위가 있었음이 건축물 도면 대조를 통해 1차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은 비정상적으로 뻥 뚫려 있는 것을 창가 쪽 베란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쪽 내력벽은 이미 불법으로 철거가 된 상태군요. 관련 건축법에 의거하여 당장 오늘부로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이 집의 모든 매매 및 거래는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불법 증축 면적이 상당히 넓고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까지 걸려 있어 잠정 산출된 이행강제금만 무려 4,800만 원입니다. 여기 이 시정명령서에 서명부터 하시죠. 4,800만 원의 벌금. 거기에 당장 토해내야 할 종친회 횡령 공금 1억 5천만 원. 최명희의 두 눈이 개구리처럼 툭 붉어져 나왔고 입술이 파들파들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큰어른이 꽉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팡이를 보았다가 구청 직원이 차갑게 내민 과태료 고지서를 보았다가 마지막으로 제 어미를 버리고 살겠다며 저만치 구석으로 도망쳐버린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 집 전세금 대출받은 건데.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횡설수설 중얼거렸다. 전세 대출을 받으셨든 어쨌든 현 소유주 명의로 불법 증축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원은 기계적인 말투로 펜을 들이밀었다. 최명희는 돌연되지 멱다는 듯한 괴성을 내지르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는 흰자위를 번뜩 뒤집으며 마룻바닥 위로 뻣뻣하게 쓰러져 버렸다. 엄마, 권도진이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으나 큰어른이 뻗은 지팡이에 가슴팍을 턱 가로막혔다. 그 더러운 몸에 손대지 마라. 쓰러진 척 쇼를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줄 알아. 큰어른이 불같이 호통쳤다. 오늘 당장 이 집구석을 헐갑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종친회도는 이런 한 푼 남김없이 다 뱉어내야 할 거야. 아수라장 속에서 권도진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은행 콜센터 직원의 상냥하고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권도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고객님의 배우자이신 윤서아 님 측에서 법원에 재산가압류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 접수 통지서를 당행에 송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반포동 아파트 전세금으로 들어간 3억 원의 대출금은
전적으로 윤서아 님의 공무원 신용에 기반한 특례 대출이었음이 입증되어 현재부로 전면 동결 및 지급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곧바로 채권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권도진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그는 허수아비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3억 원이라는 막대한 대출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 이는 구청에서 날아온 억 단위의 과태료와 종친회의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당장 오늘 밤 몸릴 이 집구석조차 빼앗기게 생겼다는 뜻이었다. 곧바로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그는 바닥을 박박 기어 짐승처럼 일어서더니 신발도 구겨 신은 채 대문을 향해 미친 듯이 튀어나갔다. 내가 빌게 지금 당장 가서 서아한테 싹싹 빌어볼게. 1시간 뒤 땀범벅이 된 권도진은 봉천동 빌라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깨져라 철푸덕 꿇어앉은 채 쾅쾅쾅 무식하게 철문을 두드려댔다. 서아야. 서아야, 제발 문 좀 열어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고. 권도진은 콧물과 눈물을 뒤범벅한 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그 찌질한 곡소리가 좁은 복도에 처절하게 메아리쳤다. 엄마는 지금 피토하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집은 딱지 붙게 생겼고 종친회 어르신들은 우릴 당장 감방에 쳐넣겠대. 여보, 어떻게 사람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기는 잃었어도 다시 이쁘게 가지면 되니까 제발 그 빌어먹을 대출금 동결 좀 풀어줘.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제발. 철컥 하고 무겁게 문이 열렸다. 하지만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서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큼지막한 플라스틱 바가지를 든 채 싸늘한 표정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장인어른 권도진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소매로 눈물을 벅벅 훔쳤다. 누가 내 장인이야? 이 더러운 입 닥쳐. 며느리를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피 말려 죽이는 그 대단하신 권씨 집안에 내가 무슨 낯으로 장인 소리를 들어. 서아의 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장 꺼져. 내 집 앞에서 한 번만 더 개소리를 짓거렸다간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아빠, 제가 잠시 얘기할게요. 서아가 아버지의 등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밀랍처럼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듯 투명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도진은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양, 무릎으로 바닥을 질질 끌며 두 걸음 앞으로 기어왔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날 밤에 당신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진짜 몰랐어. 엄마도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지. 아기는 없었어. 그날 구두 꿰어 신고 밖으로 도망치는데 딱 12초 걸리더라. 서아는 소금물을 뒤집었어 두피에 미역줄기처럼 들러붙은 그의 머리칼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내일 재산은 어떡하냐고 물었을 때 내 눈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 퇴원하면 친정으로 짐 싸서 가라고 했을 때도 넌 시어머니 등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었어.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구질구질한 변명은 이제 그만해. 이혼 합의서는 내일 당신네 회사로 등기 보낼 거야. 얌전히 도장 안 찍으면 그때는 진짜 진흙탕 싸움으로 법정에서 보는 거고. 공무원 가족 특례 대출 무단 유용에 종친회 공금 횡령 방조죄까지. 난 그 추악한 사실들을 소장에 낱낱이 적어넣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위자료 청구는 기본이고 결혼 생활 동안 생긴 채무까지 싹 다 당신이 떠안고 알거지로 나가.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서아는 그의 초점 잃은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눈깔 썩을 것 같으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넋이 나간 권도진의 콧등이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서 아주 매몰차게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그리고 그 비겁하고 찌질한 짐승의 울부짖음과 구걸을 문밖의 차가운 세계로
영원히 단절시켜버렸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민원 창구 앞에는 여전히 길고 지루한 대기 줄이 늘어서 있었다. 서아는 구김 하나 없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모니터 앞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턱선까지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제법 잘 어울렸고 생기 없던 안색도 눈에 띄게 맑아져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놓인 텀블러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물이 아닌 따뜻한 구기자차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음 대기자분 오세요. 그녀가 호출기 버튼을 띡 하고 눌렀다. 낡아 빠진 패딩 점퍼를 주워 입은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안절부절 못하며 창구 앞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녀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서류 뭉치를 슬그머니 창구 안으로 밀어넣었다. 저기요, 제가 이번 달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좀 신청하고 싶은데요. 집에 진짜 당장 입에 풀칠할 쌀 한 톨이 없어서요. 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건네받아 첫 장을 펄럭 넘겼다. 신청인 성명란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권도진, 익숙하다 못해 진저리가 나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동거 가족 구성원란에는 모 최명희, 현거주지 관악구 지하 단칸방 반전세라는 비참한 글귀가 비뚤비뚤하게 적혀 있었다. 그 잘나가던 반포동 아파트는 이미 법원의 강제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처분되었고 그렇게 마련된 돈은 막대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과 종친회 횡령금을 토해내는데 모조리 뜯겨나갔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깨어난 최명희는 매일같이 병실로 찾아와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는 종친회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다 못해 화병으로 뇌졸중이 와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권도진 역시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고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물류센터에서 짐을 싸야만 했다. 그토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던 권씨 집안은 허영심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서아의 시선이 그 구질구질한 이름표들 위에 딱 2초 동안 머물렀다. 그녀의 손끝은 단 1mm도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기계처럼 일정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리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러자 모니터 정중앙에 시뻘건 경고 알림창이 떴다. 해당 신청자는 과거 고액 채무 불이행 및 심각한 신용불량 기록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요건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였다. 서아는 곁에 놓인 서류 결제 도장을 꽉 쥐었다. 아주머니 그녀는 무자비할 만큼 냉랭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밖으로 쓱 밀어냈다. 안타깝지만 이 서류는 규정 미달입니다. 심사 자격 자체가 안 돼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요. 구청 아가씨, 그 집 사정이 지금 진짜 피눈물이 날 정도로 처참한데 어떻게 한 번만 잘 좀 대리 신청을 하러 온 아주머니가 구차하게 매달렸다. 서아는 아주머니의 징징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대기자의 서류를 집어들었다. 다음 분 오세요. 쾅, 그녀가 도장을 거칠게 내리찍었다. 시뻘건 잉크로 새겨진 반려라는 두 글자가 권도진의 찌질한 이름 석자 위를 완벽하게 짓뭉개버렸다. 도장이 책상에 부딪히는 경쾌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민원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때 그녀는 이와 비슷한 소리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빗구멍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 송금 버튼을 눌렀었다. 하지만 오늘 이 통쾌한 파열음은 오직 그녀 자신만의 완벽한 해방을 알리는 축포였다. 서아는 텀블러를 양손으로 쥐고 구수하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깊이 머금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다음 신청서의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